오늘 1주차에는 이 노코드란 무엇인지와 또 저희가 선정한 노코드 툴 중에 하나인 글라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노코드는 말 그대로 노코드, 코딩 없이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매일 비효율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나 시간을 쏟아야 하는 일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종이로 항상 메모해서 사무실에서 다시 엑셀로 기록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오이즈 활동을 하면서 이런 노코드 툴들을 활용하고 또 그거에 흥미가 생겨서 개발까지 좀 배우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코드나 로우코드는 말 그대로 노코드, 코드가 없이 할 수 있다. 로우코드, 코드가 조금 들어가는 도구다라는 뜻입니다. 노코드는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화면과 같이 이런 블록들을 쌓기만 하면, 끌어서 옮기기만 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화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오늘 이 글라이드라는 툴을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만드는 도구뿐만 아니라 메이크 같은 자동화 도구도 있습니다. 이런 도구는 저희가 흔히 쓰는 노션이나 구글 시트 같은 것들에서 업무 자동화를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메일로 보내준다든지 또 설문을 받아서 그걸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쌓아준다든지 하는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제네AI 관련 도구를 사용하면 나만의 제네AI 서비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로우 코드는 노코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화면과 같이 이런 웹사이트가 구성되는 구조를 조금 이해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코드나 로우 코드가 좋은 점은 쉽고 빠르게 나만의 홈페이지를 개발 지식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훨씬 개발하는 것보다는 싸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도 간편합니다. 대신에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레고 블록 같은 것들 외에는 좀 자유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조금 높은 로우 코드는 개발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실제로 노코드 활용 사례를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건 반월에서 진행했던 DX 프로젝트인데요. 반월에는 열 배관망 관리를 수기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배관망의 이력을 지도 어플을 통해서 관리를 하거나 또 배관의 노후도 정도를 노코드 툴로 대시보드로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요 개발은 DX7이었던 임태훈 차장이 직접 만들었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노코드 툴로 블록들을 옮겨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건 이제 AI 도구인데요. AI 도구가 저희가 항상 스크래핑이라고 하죠. 인터넷에 있는 가격 지표나 또는 뉴스 같은 것들을 스크래핑해서 자동으로 하루에 한 번씩 메일로 보내주는 예제를 제가 만들어 본 예입니다. 오늘 저희가 활용해 볼 도구는 글라이드입니다. 이 도구를 이제 4주 동안 활용해 볼 예정이고요. 이 도구는 노코드 툴 중에서 중하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실제로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 추후에 업무 자동화나 또는 다양한 도구들을 직접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과 친숙해지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만들어 볼 예제를 한번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관리 앱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나의 업무를 체크할 수 있고, 달력도 확인해서 내 일정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명함도 관리를 하고 직접 전화 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 글라이드라는 사이트에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팅 페이지에 올라온 교육 자료의 4번 페이지 가시면 글라이드 접속 링크가 있습니다. 또 이 글라이드 링크를 직접 주소창에 치셔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라이드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오픈 글라이드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이 글라이드는 구글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구글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구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밑에서 사내 메일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저는 구글 메일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면 화면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글라이드에서 생성한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팀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해전력에서 추입 시스템을 이걸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기술총괄팀 팀이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내 팀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보고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신 걸로 가정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앱스 아래에 있는 이 까만색 New 앱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어플은 다양한 데이터를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엑셀이나 구글 시트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연동해서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요. 다만 이 기능은 이 툴 자체가 구독제이다 보니까 유료 플랜을 사용해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베이직 앱이라는 걸 클릭해서 우측 아래인 크리에이트 앱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누르셨으면 이렇게 모바일 화면이 생성이 됐을 겁니다. 이제 이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자료는 5번의 메인 화면 구성을 보시면 됩니다. 이 메인 화면은 가운데에는 내가 만들고 있는 이 화면의 미리 보기 화면이 보이고요. 왼쪽에는 그 화면들을 구성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은 이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하나하나의 상세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왼쪽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는 메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베이직 앱이라는 걸 선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샘플로 데이터랑 페이지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저희가 흔히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페이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페이지들을 하나씩 구성하는 어떤 페이지가 있는지 관리하는 탭입니다. 지금은 아이템이랑 카테고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속했을 때 메인 화면으로 첫 번째 화면으로 볼 수 있는 페이지는 요 맨 위에 있는 페이지고요. 이걸 교체를 하려면 요 페이지를 꾹 눌러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제는 카테고리가 첫 번째 페이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내비게이션의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는데 이 밑에 있는 샘플 스크린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예시를 지원해 주는 기능이고 저희는 이번에는 커스텀 스크린을 눌러서 빈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인 커스텀 스크린을 눌러주세요. 네, 이제 컴포넌트라는 걸 배치해 볼 텐데요. 왼쪽에 내비게이션 하단에 있는 컴포넌트 탭이 있습니다. 그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블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코드 툴은 여러 블록을 조합해서 페이지를 구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뉴얼의 B번을 보시면 다양한 블록들에 대한 설명을 좀 적어 놨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자주 쓰는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배워보겠습니다. 이 요소를 배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요소를 클릭한 뒤에 끌어서 컴포넌트 탭에 놓아주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걸 따라 하시면서 다른 요소들도 배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컬렉션이라는 요소는
내가 가진 데이터를 리스트로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똑같은 데이터인 이 아이템이라는 샘플 데이터지만 리스트를 배치하는지 카드를 배치하든지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텍스트라는 도구는 화면에 쓸 텍스트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의 제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우측에 콘텐트라는 부분에 이 요소를 바꿔주면 저는 파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항상 이 텍스트가 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디자인 탭에서 가운데 정렬도 할 수 있고 이 텍스트의 서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콘텐츠는 말 그대로 콘텐츠들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미지를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 삽입 기능은 삽입을 한 뒤에 우측에 있는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의 이 버튼 부분을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두 번째에 업로드 이미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누르시게 되면 내가 가진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이 화면에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스톡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여기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마일이라는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 제가 선택한 이미지가 삽입이 되었고 크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액션이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액션 기능들은 실제로 버튼처럼 눌러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것들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버튼을 넣으면 이 버튼이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고 이 설정들은 추후에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콘택트는 연락처를 삽입을 해서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 폼 엘리먼트는 설문을 받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입력 필드라고 하죠. 입력 값을 받을 수 있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 배치를 하는 순서에 따라 이 왼쪽에 정렬대로 화면에 그대로 배치가 되게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 버튼을 하나씩 놓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복사하거나 한 번에 삭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메뉴는 위쪽에 이 레이아웃 메뉴의 컨테이너라는 메뉴입니다. 한번 이 컨테이너를 끌어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보시면 아래에 인서트 컴포넌트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컨테이너는 그룹핑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배치했던 이 데이트를 끌어서 컨테이너 안으로 넣게 되면 또 이메일 엔트리라는 버튼을 컨테이너 안으로 넣게 되면 화면에서는 변한 게 없지만 관리상 이 버튼 요소들을 한 번에 이동하고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이 마우스를 올리고서 우측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 요소가 삭제됩니다. 또 요소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똑같은 텍스트가 복사가 되게 됩니다. 대신에 복사를 했을 때 이 명칭이 똑같으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 명칭은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요소들을 다 지우고 한번 나만의 화면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2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셔도 되고 매뉴얼을 보면서 한번 자유롭게 2분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설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서 블록들을 자유롭게 배치해보고 어떤 블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컴포넌트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요소 중에 리스트 컴포넌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내가 가진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우측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스를 클릭하시면 내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틀이라는 메뉴는 이 표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직접 입력하시면 왼쪽과 같이 이 리스트에 이름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메뉴는 스타일이라는 메뉴입니다. 아까 봤던 이 컬렉션의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직접 배치하지 않아도 같은 컬렉션의 메뉴이면 이 스타일 탭에서 직접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 형태도 있고 엑셀 같은 테이블 형태도 있습니다. 또 할 일들을 체크하기 위한 이런 체크리스트 형태도 있습니다. 다시 리스트로 돌아와서 아래는 아이템즈 데이터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은 내가 이 리스트에 어떤 글자를 표시할 건가라는 메뉴입니다. 지금 보시면 name, description, image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잠깐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삽입한 데이터는 아이템즈라는 데이터고 지금 name과 description, image라는 열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이템 데이터를 보면 이 네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세요. 눌러보면 방금 있던 항목들이 모두 지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것도 모두 지워볼게요. 화면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그 다른 공간을 클릭하셔서 그런 거여서 이 컴포넌트를 직접 눌러주셔야 이 컴포넌트에 대한 설정창이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타이틀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냥 클릭하셨을 때도 고를 수 있고 골뱅이를 눌러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소스에서 열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테고리를 네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한글로 직접 써주시게 되면 항상 고정된 값이 입력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테고리라는 거는 엑셀에서 각 행에 저장되어 있는 놈들이 그 엑셀의 데이터가 바뀌면 이 리스트의 데이터도 바뀌는 거고 여기에 직접 입력한 요소는 항상 같은 값이 입력되게 됩니다. 아래도 네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메타라는 이 리스트의 위에 표시되는 항목입니다. 이 메타도 네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리스트는 실습에서 직접 이후 주차해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디자인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 탭은 이 리스트의 형태를 서식을 바꿔줄 수 있는 메뉴입니다. 마지막에는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페이지 사이즈는 이 리스트의 최대 몇 개의 행을 나타낼 거냐라는 요소입니다. 이걸 지금 5로 줄이게 되면 리스트는 5개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고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이 페이지 네이션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설정창의 맨 위로 올라와서 옵션이라는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옵션은 D번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의 첫 번째 메뉴는 이 비지빌리티라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항목이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안 보이고 하게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필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게 저희가 엑셀에서 사용하는 필터를 생각하면 해당 열에서 어떤 조건이 되는 값만 보이게 하는 걸 필터라고 하는데 이 비지빌리티는 그냥 이 리스트 전체의 표시 여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에드 컨디션을 눌러주면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네임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조건은 나는 name이라는 값이 비어있지 않을 때는 무조건 이 리스트를 표시할 거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건들은 사실 써보면서 익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가이드에는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는 마찬가지로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메뉴와는 다르게 실제로 항목에 필터를 거는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름이 이하노인 사람만 보이게 할 거야. 또는 이름이 주임인 사람만 보이게 할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트 데이터는 이 정렬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름차순으로 할지 내림차순으로 할지 이름이 오름차순으로 할지 내림차순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바로 밑에는 이 항목들의 그룹을 어떤 걸로 지어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검색바를 보이게 할지 말지를 설정할 수 있고 이 인앱 필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필터와는 조금 다른데 이 필터 데이터 부분에 설정을 하게 되면 항상 이 필터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인앱 필터를 추가하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필터가 버튼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지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이후에 실습에서 하나씩 다뤄볼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측에 있는 액션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액션은 이 리스트의 다양한 버튼들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에디트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우측에 점점점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게 되고 딜리트도 활성화하면 우측에 삭제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실제로 딜리트를 작업하게 되면 항목이 하나씩 삭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말씀드리려면 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웹서핑을 하다 보면 이런 웹툰 사이트에 들어갔다고 쳤을 때 항상 형식은 같지만 이 내용들이 어떤 웹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보여주는 프레임일 뿐이고 실제로 이 바뀌는 데이터들은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엑셀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처럼 실제로 테이블이라는 한 개의 시트가 있고 행과 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은 맨 위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공간이 레이아웃이라는 탭이고요. 그 바로 왼쪽에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테이블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테이블들은 하나하나는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아이템이랑 카테고리, 어드민이라는 엑셀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공간은 그 엑셀 파일의 수정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엑셀 파일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에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빈 엑셀 파일을 하나 추가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실제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제에서는 이 블랭크 테이블을 선택하셔서 빈 파일을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 랜덤으로 이름이 지정이 된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일이라고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엑셀 파일을 생성했으면 제가 원하는 구조로 열들을 생성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임이라는 열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을 우측에 보시면 요 세모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모난 버튼을 누르시면 에디트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이걸 눌러주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이 에디트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이 엑셀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름을 업무명이라고 수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는 타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게 되면 이 업무명이라는 열이 갖는 값에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엑셀을 활용할 때도 날짜, 숫자 등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텍스트, 넘버, 이미지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텍스트로 놔두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우측에 열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업무명의 맨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 내용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텍스트로 한번 더 추가하겠습니다. 하나의 열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이번엔 완료 여부라고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완료 여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그건 타입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 베이직에 불리언이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 불리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불리언은 참 또는 거짓을 가질 수 있는 값입니다. 이 값은 체크리스트처럼 아니면 0의 값만 가질 수 있는 값입니다. 이 불리언으로 선택하고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습을 위해서 두 개 행까지만 데이터를 한번 채워 넣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업무랑 업무 내용을 한번 입력해 주세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업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한데요. 요거를 끌어서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 요소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행을 전체를 삭제하시려면 우측에 있는 이 행번호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체크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직접 클릭하신 다음 딜리트를 해주시면 행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아웃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데이터 탭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다시 레이아웃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설정했던 리스트라는 항목을 다시 추가해서 이번에는 방금 입력했던 데이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추가한 뒤에 우측에 있는 데이터 항목에서 소스를 눌러주시고 내가 방금 추가했던 할 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일단 구조가 잡히게 되는데요. 이 아이템즈 데이터에 제가 원하는 행과 열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제가 추가하지 않았으니까 지워주고, 저는 이 메타에 완료 여부를 추가하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 스타일들을 또 다른 걸로 바꿔볼 수 있는데요. 체크리스트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체크리스트로 선택하게 되면 이 아이템즈 데이터가 업무명, 업무 내용, 이 체크는 자동으로 완료 여부로 설정이 됩니다. 이 체크를 직접 체크하시고 한번 다시 데이터 탭으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셔서 할 일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완료 여부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레이아웃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이 페이지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정하고 추가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액션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혹시 이 액션 탭이 나타나시지 않는 분 있으시면 채팅으로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해야 하니까 네, 우선 이 에디트 아이템과 딜리트를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 있는 버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까 입력했던 업무 내용을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을 하신 후에 우측 상단에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정 내용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안 보이시면 한 번 더 채팅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직접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Add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작성해 놓았던 그 데이터의 열에 맞춰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 열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을 다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업무명이랑 업무 내용을 한번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업무명을 꾹 눌러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업무를 자유롭게 한번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데이터 탭에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 빈 행들이나 아니면 다른 행들은 삭제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작성했던 항목 중에 몇 가지를 삭제해 보세요, 직접. 우측에 있는 점점점을 눌러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한 5분 동안 지금 이 페이지를 꾸며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이런 컴포넌트들을 자유롭게 배치를 해서요. 이 화면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성한 이후에 실제로 웹상에 배포를 한 뒤 내 핸드폰으로 링크에 접속해서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5분까지 한번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에 할 일이라고 작성한 후에 요 힌트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조금 강조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자라고 써놓겠습니다. 이미지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를 실제로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을 로컬 환경이라고 개발에서는 부릅니다. 이 로컬 환경에서는 이 개발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 화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려면 이 배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선 이 우측 상단에 퍼블리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배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세팅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레이아웃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세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세팅은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설정 사항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는 이 네임이랑 아이콘은 내가 만들 이 어플리케이션의 아이콘과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아이콘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천사 아이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타이틀은 정규의 업무일지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아이콘뿐만 아니라 로고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서 GS의 로고도 실제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크립션을 지정하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접속할 때 아이콘과 설명이 뜨게 됩니다. 그때 보이는 이 설명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정규의 업무를 관리합니다.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이제 어피어런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각자 랜덤한 색상으로 테마가 잡히셨을 텐데 저는 이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색상 탭에서 이 내 메인 컬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는 파란색 계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환경 부분은 핸드폰에도 라이트 모드가 있고 다크 모드가 있잖아요. 다크를 설정해두면 항상 까맣게 나오고 라이트를 설정하시면 항상 하얗게 나오고 오토를 하시면 그 기기의 설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탭으로 가서 이제 접근 권한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글라이드는 기본적으로 구글 로그인을 해야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그인 필요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면 이 우측에 있는 프라이빗을 퍼블릭으로 바꿔줍니다. 퍼블릭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밑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맨 위에 있는 No User Profile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 봅니다. 그럼 이 페이지는 아무런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를 나만의 링크로 한번 배포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퍼블리시 버튼을 한번 눌러봅니다. 그럼 이 주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만의 주소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글라이드.페이지는 페이지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소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이고 앞에는 영문이나 이런 대시 기호로 나만의 주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이지 활동명이 카일이어서 카일, 카일 짝대기 오이지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소가 다 지정이 되셨으면 바로 밑에 있는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이 페이지가 인터넷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한번 휴대폰으로 스캔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접속이 하시게 되시면 방금 만들었던 이 카테고리 탭이 먼저 뜰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카테고리가 제일 위에 있어서고 이걸 위로 옮겨주시면 내 화면이 홈페이지로 바뀌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이 탭을 눌러서 오늘 할 일 메모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내가 만든 화면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내가 만들었던 페이지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글라이드를 조작하는 것까지 다 익히셨고요. 그 본인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직접 핸드폰으로 짧은 시간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사실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메모를 하는 도구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런 과정들에 필요한 요소들을 앞으로 2주차부터 4주차까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지금 배운 기능들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만 알려드려서요. 직접 한번 활용해 보셔도 되고, 이 글라이드의 가장 고도화된 기능은 이 워크플로우라는 기능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그러면 다음으로 이 페이지 간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내용의 맨 아래에 버튼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컴포넌트에서 아래쪽에 액션 탭을 가면 버튼 탭이 있습니다. 버튼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페이지가 하나이신 분들은 페이지 이동을 위해서 빈 페이지 하나를 생성해 주세요. 페이지는 내비게이션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원래 있던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까 생성했던 버튼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튼은 누르게 되면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측에 보이시면 버튼의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버튼의 폭이나 이런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중요한 메뉴는 이 액션이라는 메뉴입니다. 이 액션에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이 알림이라는 메뉴를 보시면 지금은 버튼을 눌렀을 때 전송함이라고 뜨게 되는 알림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설정을 버튼을 눌렀을 때 방금 생성한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이동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액션을 눌러주시고 이 설정되어 있는 값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 버튼의 액션의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이틀은 버튼의 제목이고요. 저는
페이지 이동이라고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의 아이콘도 하나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가로가기 아이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값은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할지 설정할 수 있는 값입니다. 눌러 보이시게 되면 좀 복잡한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 기능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나중에 실습 때 사용할 기능인데요. 다양한 저희 발전소도 로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양한 로직들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건 복잡하니까 나중에 실습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인터랙션이라는 메뉴에서 Go to 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9번째 메뉴네요. 요걸 눌러보시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 탭을 방금 생성했던 뉴 스크린으로 바꿔줍니다. 네, 이제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새로 생성된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버튼을 복잡하게 활용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일이 전송되거나 아니면 특정 데이터들을 가져오게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흔히 사이트에서 생각하는 버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1주차 강의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밑에 질문하기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언제든지 이 강의에 대한 질문 사항도 좋고요. 이런 툴들을 실제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해전력 임직원 분들은 출석 체크를 해야 해서요. 지금 채팅창으로 출석 체크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해전력 임직원분들은 출석 체크 링크 남겨뒀으니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